거기에 대한 출애굽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점적으로는 출애굽, 우리가 나오는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나온 기술된 것들을 가지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가나안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출애굽 여정에 일치한 부분도 있고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왜 서로 본문이 서로 다르게 되어서 이런 문제가 또 상이성이 생기는지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경로를 진술하는 성경 본문의 상이성, 이 편집자에 의해서 서로 다른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본문의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광야 여정 기록에서 편집자에 의해서 이 경로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이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뭐 여러 군데도 있지만은 이제 민수기, 방금 나온 민수기 21장 10절 13절이고 민수기 33장에서 나오는 거, 사사기 그리고 신명기 2장, 요걸 이제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요런 본문인데 보면은 다 다르죠. 이제 민수기 21장의 10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아바림에 쳤고 밑에 이제 세대 시내에 끝가는데, 이 민수기 21장에 나온 거와 또 민수기 33장에 나온 거 또 틀리죠. 그러니까 그 33장에도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에 있다가 반론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이제 선조들이 왔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 일정 그 진행이 되는 그런 위치들이 조금씩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서로 다른 구약 성경에 반영되어서 어떻게 보면 활동 확장이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살펴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지도인데 이름은 아마 프린트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체 이름은 이제 지금 보시면은 거의 성경에 나와 있는 기존에 있는 것 비슷하지만은 그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 위치와 경로의 어떤 그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 본문을 옆에 살펴보면은 민수기 21장 10절 13절은 민수기 33장 43절 서술된 노정의 장소에서 사사기 11장 18절의 내용이 추가된 것이고, 그리고 신명기 2장은 사사기 11장 18절 A, B를 나눈 거는 A의 광야 대신 아랍으로 배치된 거고, 그리고 엘락 에시온은 곁으로 지난 행진 내용이 또 추가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수기 21장의 10절 13절 편집자는 사사기를 포함한 어떻게 보면 신명기자 편집자 같은 경로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그런 분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수기 또 33장 43절 4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봇에서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아바림으로 간 후에 디본 간 여정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수기설 또 신명기설 학자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여기서는 뭐 어떻게 신명기 보면은 바로 민수기 33장 보면은 바로 이아바림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간 걸로 학자들이 만약에 그 본문을 가지고 한다면은 바로 분원에서 오봇에서 바로 그냥 가로질러서 올라간 것처럼 되는데, 그게 이제 학자들이 어디로 간 거냐. 그래서 지금 있는 다나 있는 해 있는 쪽에서 바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은 둘러서 가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쟁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편집자의 관점으로 한번 보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이점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차이점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신명기적 역사서, 제가 이제 그 중점으로 된 것은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본문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신명기적 역사서로 봐야 된다. 이게 어떤 한 곳, 뭐 민수기만 본다든지 아니면은 출애굽만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신명기적 디토노미 히스토리 쪽으로 봐야 된 것이다. 그래서 뭐 민수기 민수기 33장 43절에서 아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벳에서 다른 것을 거치지 않고 이야기를 간 후 디본 같이나 디본 같은 거죠. 디본 간 여정은 다른 본문에 언급된 경로와 좀 다르게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민수기 33장의 여정이 위에서 언급, 아까 앞에 다른 본문들과의 경우에 서로 다른 개념이 서로 다른 구약 성경에 방영된 것이 아니다. 왜? 민수기 33장의 1절을 보시면 이제 언급된 것처럼 33장은 단순한 노정에, 그러니까 갖는 지역, 진쳤던 그 장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에 나와 있던 어떤 사건들에 나타나는 그 지명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달라지는 것도 있고, 또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자료들은 실제는 쭉 이어져서 열왕기에 사용한 자료와 일치되는 것도 많이 발견될 수 있고요. 또 이 역사적 회고서만 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신명기적 역사서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식으로 보고, 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고대 전통 자료가 왕실 기록에 나와 있는 거나 열왕기, 역대기 부분처럼 보이는 형태를 취한 것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정의 단순한 노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빠져 있고 어떤 부분은 빠져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에 관한 본문의 가장 이제 상위성에 관한 가장 큰 문제점 이슈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이 포커스를 위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가장 제 논문의 가장 포인트는 에돔 땅 우회의 여부였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 많이 보시는 민수기, 신명기, 진명 순서 차에 따라 있기 때문에 두 본문에 두 개의 구별되는 경로가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순서치기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제 그 신성한 닭이 있고 세크리드 브릿지라고 부르는 지금 최근에 가장 이제 나와 있는 지도인데, 그게 이제 레이니와 로트리가 저서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제목에 요란 동편에서 침투해서 광야 여정을 이제 두 개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 지도에서는. 그래서 하나는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오버투에 이야기를 바로 간 걸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가긴 가요. 다시 신명기 2장에 따라서 밑에 아라브 강을 지나가지고 엘라카 에시온게비를 지나가지고 올라가는데 다시금 왕의 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 성경의 이 본문에 우리가 출애굽이 마찬가지지만 에돔에서 허락지 않는데 그 다시 가는 경우를 이야기해버리면은 이 본문과의 서로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학자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됐냐.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주제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를 제가 반박을 해서 논문을 적었습니다. 또 이제 이쪽에 특히 이제 이 트랜스 요단 쪽에 밀러, 최근에 와 있는 밀러의 어떤 그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밀러가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반박을 또 한 거죠. 그래서 이 밀러도 이 애매하고 자기가 한쪽을 하기 어려우니까 킹스웨이로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지만은 이제 또 뒤에 가서는 한 부분은 이렇게 광야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제 논문은 이런 성경 본문에 대한 지리적 이해가 결여됐다. 그 학자들이 주장을 했지만은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졌다. 아니면 기존의 학자들이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정정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 같은 그 학자는 사사기 11장에서 입다의 반응을 광야적인 또 다른 신명기적 이제 버전이라고 이제 보고 사사기 11장과 이제 이 신명기 2장 1절에서 26절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본문을 취해가지고 일괄된 경로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그 이유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가설 P와 DH 신명기적 그 스토리에 서로 다른 전통이 양립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노력은 지리적 불일치로 인해 실패를 초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들의 문제점은 방금 여기 나온 것처럼 성경 본문에 대한 지리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쪽 지리에 대해서 실제로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제가 있죠. 출애굽 때 당시에 지각 변동이 그때의 그 지형과 현재의 지형이 지각 변동이 없었다는 단서를 받는 거죠. 중간에.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 지진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해가 지각이 변동이 생겨서 옛날에는 막 갈 수 있었던 와디라고 하는 거죠. 계곡인데 지각 변동 때문에 무슨 산이 하나 생겨가지고 지금 못 간다. 이제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는 그런 현상들이 그 정도의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런 그것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들이 그냥 멀리서 본다든지 아니면 지도에 옛날에 있던 학자들이 지도를 보면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현지에서는 가기 어렵다. 왜? 제가 뭐 저도 트레킹을 상당히 좋아하지만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가기도 어려울 그런 경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여소와 아이와 소와 염소, 양떼를 데리고 그것을 동반해서 올라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그 경로 하나하나를 다 세밀하게 보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리적인 이해가 결여됐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보면은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는 자료 배경에 대한 분석 비교 연구하고 지리적인 분석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도 비교 한 곳만 메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트랜스 요르단 광야 여정이 두 경로로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의 경로라는 것을 이제 논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이슈 지금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이슈는 크게 뭐 약간 지금 나온 것처럼 현재 요즘 이제 그런 게 좀 수그러 든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있는 걸로 한동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내산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의 위치는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그 학자들이 이제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의 지점을 실제는 시내산으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논의했던 것 중에는 크게 나누어서 이제 4개 부에 있는 신해산, 그래서 또 하나는 신해산의 북쪽에, 남쪽에 그 신해산, 그 시나이 반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슈가 됐던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신해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해산의 중에서는 신해산 위치에 따라서 출애굽 경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신해산이 만약에 사우디에 있다. 그럼 출애굽 경로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지점들의 방향들을 이제 그쪽으로 포커스를 해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네게부 쪽이 있다면 네게부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기존에 나와 있던 거와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또 주장을 학자들이 또 한 학자들이 있고, 또 북쪽에 있는 신해산으로 주장하는 최근에 하르에를 하는 이스라엘 보고학자에서 교수로 있었던 그 이제 근대에 와서 또 출애굽을 논문을 했던 부분인데, 그분은 또 시나이 반도 쪽 위쪽을 또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또 경로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해산의 위치에 따라서 출애굽 경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본문에서 신해산의 위치를 추정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 우리가 그냥 추측해서 뭐 없는 지진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죠. 대표적으로 하나가 수르광야, 술길이라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나타나는 길들, 이미 뭐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언급이 되어서 나와 있는 그 수르, 광야, 술길. 또 하나 있죠. 홍해. 우리가 많이 또 언급이 됐던 홍해. 이거와 이 위치가 이제 그 지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그래서 또 홍해 위치가 우리가 알다시피 아카바만이냐, 수에즈냐, 또 어디냐, 여기 따라서 또 갈라져. 그러니까 그런 가장 중요한 그 지표가 되는 그 위치를 가지고 또 하나는 여기에 관련돼서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를 또 어디로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또 신해산의 위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정할 수 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에 있느냐, 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열하루키가 하는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신해산 위치와 이제 그 지표되는 수르광야, 홍해 위치,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출애굽 15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에서 나와서 들어간 것이 약간 수르광야죠. 수르 광야가 있기 때문에 수르 광야를 정확하게 어디냐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은 홍해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수르 광야가 언급되어 있고 딴 데는 안 돼 있죠. 홍해 관련돼서 다른 지명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수르 광야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바로 홍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가데스 바네아가 기존에 한 예전부터 학자들이 지금 그래서 요단이 있냐 아니면 시스 요단이 있냐, 어디에 가데스 바네아를 두느냐에 따라서 또 신해산 위치가 달라진다. 근데 이제 요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신해산에서 열하루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하루키를 또 어떻게 볼 것이냐. 내가 지금 들어가서 열하루키냐, 아니면 성경에서 열하루키라 하는 그 의미를 둔 것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열하루키냐, 그것이 방법론으로 나와 있어야 그 다음에 열하루키가 된 그 거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가데스 바네아 위치는 신해산 위치를 또 결정하는 데 있어서 깊은 지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나온 것처럼 신해산 위치 추정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되는 수르광야, 홍해,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점검을 한다. 자, 이제 좀 더 이제 뭐 자세하게는 지금 뭐 논문에 다 돼 있지. 지금 여기서는 전체를 올라갈 수 없죠. 신해산 위치에 대해서 이제 하나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지나 들어간 수르 광야와 관련된 홍해의 위치.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신해산 이제 위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해산의 위치는 출애굽 경로를 결정하는데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당연하게 틀리겠죠. 지금 전통적인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느냐, 시나이 반도 북쪽에 있느냐, 네게브에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신해산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두 곳의 성경적 장소를 보고 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지나 들어간 수도 광야와 관련된 홍해 위치고, 또 하나는 홍해 위치를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너는 수도 광야가 어디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고, 그래서 우리 출애굽의 15장 22절에 나와 있는 수도 광야의 위치를 살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출애굽을 경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홍해가 어디 있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수르 광야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수르 광야를 홍해의 위치가 어디 있냐를 수르 광야고, 또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논문의 메인 이제 컨트리뷰션 했던 부분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출애굽 경로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 성경에 일반적으로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출애굽 경로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게 그게 경로가 뭐 문제가 됐냐? 이것은 바로 이제 기존에 있던 학자들이 이제 주장했던 왕의 대로를 따라서 갔느냐, 아니면은 에돔과 모압 땅을 오해해서 갔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너 노틀이 지금 가장 최근에 성서 지리책으로 가장 많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보는 거기에는 이 신명기 2장을 맞추기 위해서 이 레이너 노틀이가 두 가지를 해놨어요. 하나는 아까 바로 왕이 데려 간 거. 근데 이제 왕이 데려 안 갔다 하는 것처럼 이제 밑으로 남쪽으로 아랍 왕래길을 내고 엘라과 에시온계를 지나서 발길을 돌려서 이제 모압 광야로 올라갔는데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해놓고 다시 그 책에 보면 다시 왕이 되고 가버려요. 그러면 에돔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실제는.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한 가지 왕이 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 해석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증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주석에 따른 거고, 지리학적 검증 방법, 그리고 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 이동거리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고고학적 증거. 일반적으로 고고학 증거가 우리가 출애굽에 나와 있는 모든 장소에 대해서 다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만 또 논쟁이 굉장히 많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장소는 우리가 성경에 나온 지형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언급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이죠. 유목. 계속해서 어디 정착된 게 아니고 거기서 집을 짓고 있은 거 아니죠. 우리가 출애굽 보면은 천막 짓고 있었지. 거기다가 세팅해서 뭐 흙벽돌 만들고 뭐 해서 집을 짓고 살았던 건 아닙니다. 물론 오랫동안 있었던 장소도 있죠. 그 대부분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유목이기 때문에 텐트를 치거든요. 텐트를 치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고정,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에 이스라엘 초기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문화적인 고고학의 증거가 없을 수밖에 없죠. 쉽게 말했기 때문에 무슨 집을 짓고 뭐 부엌을 만들고 또 동물 키우는 뭐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건축 요소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어떤 지역에 가면 없을 수가 있죠. 텐트 치고 접어버리면 배드민들이 가죠. 배드민들이 다니면서 뭐 어디 오랫동안 있죠. 뭐 어떨 때는 뭐 6개월씩 3개월씩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버리면은 거기에 고고학적 흔적을 할 수 있는 것은 잘 없어요. 있으면 거기서 죽어가지고 있던 소, 염소의 뼈예요. 뼈 고고학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그 시대에 정확하게 없죠. 왜냐하면은 그 장소가 그때 이후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그게 동물 고고학적인 고고학으로 판명이 됐어요. 뼈에 대한 것들. 그렇지만 세월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일로 왔다가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고학적 약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또 하나는 이제 자연 생태적인 환경이다. 그래서 저의 그 방법론은 세 가지로 했습니다. 하루 이동 거리와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와 자연 생태적인 환경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자연 생태 환경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는 토지죠. 땅이죠, 땅. 거기 있던 땅. 그리고 하나는 자연입니다.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그 자연적으로 산지냐, 아니면 평지냐, 아니면 사막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광야냐, 아니면 미션으로 대평원 이런 거냐, 이런 것들. 또 사회가 이게 무슨 사회냐. 그때 있었던 만약에 그 지나가면서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그들이 어떠한 그 문화적인 사회를 가지고 있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지형적인 거죠. 이게 와리냐, 와리가 한 5m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깊이냐, 아니면은 한 몇백 메다 되는 깊이냐, 아니면 거기에 산이 있었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못 지나가는 거죠. 깊은 계곡에 만약에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낭떠러지 같은 데를 뭐 길 만들어 가면서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우리가 지도에 나오는 평면적인 그런 지도를 가지고 그것을 점검하고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특성을 이제 고려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논문에서는 에돔 땅 우회 여부에 대한 문제와 신해산 위치에 대한 견해를 직정으로 다루고 그 방법론으로 아까 요것을 동원해서 이제 재평가하는 거죠. 실제로 평가하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논쟁을 시키고 거기에서 대안으로 그렇다면 어떠한 쪽으로 가능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번 이걸 해보면은 세 가지 중요 주제가 이제 했던 거고 신해산 위치, 오이원 무역을 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이후에 출애굽 경로에서 에돔 땅이 우회됐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하면 안 되니까 성경 본문에서 발견되는 출애굽 경로의 상위성이다. 민수기, 출애굽기, 신명기, 사사기의 일부에 나왔던 이 상위성, 달라지는, 거기서 성경에서 동일하게 다 이야기하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달라지는 그런 상위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논의를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한 점점으로는,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경, 주석적이죠. 성경적, 성서 지리적인 있고, 주로 포커스가 이제 성서 지리적인 주석을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이제 조사와 분석과 종합해서 이제 그것을 기초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또 하나는 이제 고고학적 증거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성서적 해석 방법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홍해를 건넜던 위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이건 뭐 계속해서 뭐 우리가 딱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를 방향 수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출애굽부터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술길 또는 수르길에 대해서 그것을 다 하나씩 나열시켜서 과연 방향이 또 지역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지역들을 살피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역사적인 또 이집트 문헌에서 나타났던 그런 것들을 같이 종합해서 파악을 해야 수리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거는 창세기 때 그런 힌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수로 강약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더 이제 홍해에 대해서 내려가면은 출애굽 15장 4절하고 여호수아 24장 6절에 바다 갈대 바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양수업을, 히브리어 양수업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결국은 이제 홍해에 대한 동의어로 사용되잖아요. 동의어로.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홍해다. 그래서 그 홍해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양수업에 대한 바다라 이야기했던, 또는 그 갈대 바다, 이런 것들이 홍해라 하는 동의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홍해에 대한 히브리어 양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또 살펴봐야 된다. 고대 이집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이집트의 의미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 역사에 대해서,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변경이 됐죠. 지금 우리가 수혜지를 매각하는 것은 현대에 와서 운하로 만드는 것이지, 그 당시 출애굽 때 당시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많은 우리가 아는 팀사우스나 비트하우스나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과 홍해의 지형적인 연관관계가 있었느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그걸 또 살펴보는데, 이게 만약에 역사적인 그런 내용이 없으면 살펴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그냥 수혜주구나 그냥 그대로만 바라봐야 되지만은, 이미 역사에서 그런 여러 가지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지형의 관계가 또 이런 것들을 또 점점 아주 깊게 이렇게 학자들이 있으니까 그 학자들이 나타난 해놓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대에 있는 수에즈만 홍해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홍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수에즈 쪽에 있는 그걸 홍해라고, 하나는 아까바에 또 성경에 언급되어 있으니까 아까바만에 있는 그걸 또 홍해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이제 수에즈만에 있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수에즈 이 홍해, 수에즈만의 홍해는 이 비토스와 팀소스가 예전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미 자료로 나와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걸 그것을 관가시켜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기존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학자들이 했던 것들이 또 문제가 있죠. 바다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다에. 그러면 호수를 맨날 양수업을 갈대 바다로 해서 양수업인데, 그러면 어떤 학자는 그냥 뭐 피터호수 지나갔다. 그러면 그게 왜 바다에 갇혔냐? 뭐 바다에 갇혔다가 땅 이렇게 어세가 지팡이 돼서 콩이 갈라지고 그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느냐? 아니죠. 건너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경에 일어났던 그 말씀들이 지형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 갈대바닥한 갈대바닥 양수이지만 갈대바닥 결국은 이것은 이제 언어적인 거죠. 이제 단어에 대한 히브리 단어에 대해서 이제 이것과 함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수은 우리가 뭐 그대로 하면은 시어브 리드가 갈대바닥 동시에 또 우리가 수에즈만 지역이죠. 우리가 지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수에즈만과 호수를 연결되는 그런 지역으로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 두 가지의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갈대와 바다와 갈대 그리고 양수에 대한 단어적인 히브리 단어적인 역사성을 살펴보는 거 그것을 의미를 어떠한 것들을 볼 것이냐 학자들이 다뤘기 때문에 그 학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성서지리학적 방법이다. 요 하나로서는 이제 방법도 중요해지는 하루 이동거리 추정치다. 하루 이동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 나중에 와서 한번 드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길을 가는 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하루길에 대해서 딴 데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민수기 33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 하루길에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편집자가 기록했을 때 하루길이 어디냐. 그 하루길에 대한 지형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을 두 가지를 현대적으로 거리를 추정해 봤을 때에 얼마 정도 거리다. 그렇지만 무조건 그게 맞는 건 아니죠.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 광야냐, 와디를 갔느냐, 산을 갔느냐 이것은 하루 가는 위치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뭐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동일한 지형에서 조건에서 우리가 평야에서 가는 이 하루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지형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 장소에 모든 것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내리막길 가는 거와 지금 우리가 걸어갈 때 약간 내리막길로 아주 쉽게 가는 거와 오르막길로 오르는 거와 또 강을 건너는다든지 산을 걷는 이건 완전히 다른 거리가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루 이동 거리 하는 것 여기와 또 물이죠. 물.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물이 없으면 못 살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지형적인 데에 대해서 물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을 배제시키고 그냥 간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혀 없는 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물이 전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곳, 아니면 물이 아예 없는 곳,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물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살펴봐야 된다. 가장 중요한 물이다. 그래서 물과 또 계절이 있죠. 성경에는 몇째 달 계속 이야기해요. 그것은 성경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적은 거 아닙니다. 왜? 그 첫째 달이 우리가 이방은 6월절 시작이기 때문에 그 첫째 달이냐, 다섯째 달이냐, 11째 달이냐 이것을 언급했다 하는 것은 거기에 계절이 등장합니다. 그 계절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봄에서 일어난 것이고 가장 뜨거운 여름에서 일어난 것이고 아니면 뭐 겨울, 한겨울 비가 막 우기 때 엄청나게 오는 그 우기 때 일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그것을 살펴봐야 그 사건들이 이해가 되고 그 사건들이 이해 안에 바로 지형이 등장합니다. 그 지형이 이제 거기서 있는 것을 보입니다. 첫 번째, 하루 이동 거리 추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평지죠. 일반적인 환경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뭐 약간의 어떤
그런 거는 있겠지만 평지로 이제 생각하면은 하루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루에 7에서 8시간 여행한다고 가정하면은 사람들이平均적으로 20에서 30km.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또 우리가 표준적인 나이, 일반적인 한 40대, 30대, 50대 이런 표준적인 나이 이것을 감안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고대에 하루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여행 방식에 따라서 또 다 다르죠. 내가 이제 사람이 그냥 사람만 막 가는 거와 또 아니면 노새와 뭐 당나귀 아니면 소, 염소, 양 이런 거를 데리고 가는 거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평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가는 일반적인 거리다. 그래서 또 여행 방식도 다른 거죠. 타고 갔느냐 아니면 걸어서 가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당나귀 한 시속 4.4km 간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말, 낙타 이런 거는 3.6km. 말은 좀 다르겠지만 낙타는 사막한 3.6km 그래서 이제 지형 같은 거 관련 또 아까 말씀드린 범준하냐 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또 여행자의 상태죠. 그 당시에 그런 상태, 날씨, 계절 이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성경에 나타나 있는 계절이 바로 그런 것들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하나는 신명기 1장 2절에 한 것들 가데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여행길 이제 요 방법을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를 왜 살펴봐야 되냐면은 신명기 1장 2절에 나와 있던 시내산에서 고력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점검하지 않고 그냥 10하루길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형적인 것들을 다 관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보통 속도와 관련이 있는데 그 거리가 보통 한 220에서 330km까지 봅니다. 호프마이어나 다른 학자에 의하면은 이게 정확하게는 질작되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리를 하는 것은 직선거리를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둘러가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볼 때는 부녀자와 아이와 45개를 데려갔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 지형들을 살피면서 지리적인 그 경로를 살피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고 우리가 그 장소를 추정해야 되는데 추정지가 우리가 말에 가서 그 다음에 오아시스로 갔던 또 그 다음에 뭐 어디 홍이 따로 갔던 아니면 신강에 갔던 아니면 여리dim에 갔던 이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형들을 그런 걸 가지고 해보면은 이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수기 3장 49절 같은 경우에 이제 요단강가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진쳤던 장소가 언급되어 있죠.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벤예시못부터 아벨시팀까지 진쳤더라 하는 정확한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벤예시못이나 아벨시팀을 전혀 알 수가 없으면 우리가 모르죠. 그렇지만 추정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물론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추정지를 평균적으로 그 지역이니까 지역이 여기냐 태기 이쪽이냐 이쪽이냐 따라서 달라지지 이 지형 자체는 안 변한다. 그래서 이 지형과 지형을 전체적으로 추정해 보면은 한 12km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12km를 보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었던 그 거리는 우리가 평균 우리가 건장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리보다는 적을 것이다.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아시스 그래야 거기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어느 정도 물론 그 출애굽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죠. 그렇지만 기존적인 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함이 없다.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어디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그 낮은 데로 흐르는 그 저지대가 바로 거기에 물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지. 그걸 다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계절이죠. 계절에 대해서 봄이냐, 여름이냐, 겨울이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지형적인 영향을 포함한 생태적인 요소가 또 감안이 되어야 된다. 생태적인 요소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바로 이제 물, 그죠? 그런 것들이죠. 세 가지 요소들, 물의 계절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뭐 크게 보면 뭐 여름, 겨울이죠. 실제는 아주 짧은 기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물론. 왜냐하면 사람과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이 생존하기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성경이 대부분 물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것은 지역과 그런 계절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